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에 둔 JK그룹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숨막힐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최고급 공기청정기를 통해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테이블 중앙에는 두 사람의 미래를, 아니, 정확히는 앞으로의 1년을 규정할 두꺼운 계약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부분은 없으십니까? 한서연 씨, 강태준 JK그룹 총괄 대표가 짙은 저음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인공지능이 가장 효율적인 단어를 조합해 내뱉는 것처럼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여자. 오늘부터 법적으로 그의 아내가 될 한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그녀의 존재를 투과하여 그 너머에 어떤 사업적 수치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눈을 떼고 그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없습니다. 강태준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 또한 침착했다. 이 거래에서 감정은 가장 불필요한 사치품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계약서의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상세했다. 갑 강태준과 을 한서연. 계약 기간은 정확히 365일. 이 기간 동안 을은 갑의 법적 아내로서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 동행하며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흠잡을 데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을의 사생활은 철저히 통제되며 갑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금지된다. 부부간의 애정 표현은 대외적인 필요의 하나며 사적인 공간에서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상호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계약금과 함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 그 금액은 서연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러나 지금은 부도 직전에 놓인 작은 미술관을 살리고도 남을 액수였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M&A와 같았다. 강태준은 자신의 그룹을 위한 중요한 합병을 앞두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아내라는 자산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한서연은 자신의 전부인 미술관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태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까딱였다. 그의 비서인 김 실장이 공손하게 만년필을 내밀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먼저 강태준이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힘있고 각진 필체였다.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이제 한서연의 차례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서명 하나로 그녀의 이름 앞에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될 터였다.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 아니라 무거운 족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한숨, 그리고 먼지 쌓인 캔버스들 위에 내려앉은 절망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굳게 쥐고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한서연. 그녀의 필체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방금 끝난 회의의 안건처럼. 계약 결혼이라는 주제는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결 처리된 듯했다. 김 실장이 저택까지 안내할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을 테니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를 통해 얘기하도록 하세요. 인일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오늘부터 당신은 JK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아내입니다. 한서연 씨, 그 역할에만 충실해 주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당부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바라는 것은 오직 계약의 성공적인 이행과 그 대가뿐이었다. 사랑이나 애정 같은 불확실한 감정은 이 거래의 위험 변수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무실을 나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서연은 길고 가느다란 숨을 내쉬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황금 새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강태준의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었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완벽한 질서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인 아름다움에서 오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내부는 최고급 자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흑과 백, 그리고 회색 톤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마치 잘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처럼 개인의 흔적이나 생활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강태준이라는 인물을 전시하는 거대한 쇼룸 같았다. 사모님의 침실은 2층 동쪽 끝에 있는 방입니다. 회장님의 침실은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에는 서재와 작은 라운지가 있습니다. 김 실장의 설명은 마치 호텔 직원의 안내와 같았다. 사모님이라는 어색한 호칭이 귓가를 맴돌았다. 서연의 방은 저택의 다른 공간들과 마찬가지로 넓고 호화로웠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고 방에 딸린 드레스룸은 웬만한 부티크 매장 크기만 했다. 그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된 수많은 옷과 가방, 구두들이 계절별, 용도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태준이 말한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공했다. 그리고 그가 제공할 수 없는 것, 즉 인간적인 온정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택의 사용인들에게도 모두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김 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물러나자 거대한 방 안에 서연은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캐리어 가방을 방 한구석에 세워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과 아버지가 물려주신 붓 몇 자루, 그리고 가족사진이 든 낡은 액자가 전부였다. 이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그 캐리어는 마치 이질적인 섬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완벽하게 계산되어 심어진 나무들, 자로 잰 듯 깎인 잔디,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공허함에 가슴이 시려왔다. 이곳에서 1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녀가 짐을 풀기 시작했을 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낭낭하지만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 오빠, 어디서 나온다고 말 안 했나? 곧이어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빠르게 계단을 올라왔다. 서연은 무심코 동작을 멈췄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분명 외부인의 방문에 대해 보고하도록 교육받았을 터. 하지만 이 여자의 행동은 마치 자기 집처럼 거리낌이 없었다. 방문이 노크도 없이 벌컥 열렸다. 문 앞에는 화려한 미모의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 같았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을, 그리고 방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평가의 빛이 서려 있었다. 누구신데 남의 드레스룸을 함부로 뒤지고 있죠? 여자가 말했다. 서연은 여자의 무례한 질문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 방입니다. 여자의 눈썹이 한쪽으로 치켜 올라갔다. 당신 방 무슨 소리야? 새로운 메이드인가? 아무리 그래도 오빠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건 안 되지. 그녀는 서연을 완전히 무시한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드레스룸을 기웃거렸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듯한 태도였다. 저는 이 집의 메이드가 아닙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제야 여자는 흥미롭다는 듯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 그럼 누구 오빠가 요즘 예술에 심취했다더니 새로 들인 큐레이터라도 되나?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여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오늘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자 강태준 씨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아름답게 꾸며진 얼굴 위로 차가운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서연을 쏘아보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다. 아내 당신이 태준 오빠가 정말 웃기지도 않네. 그녀의 이름은 오수진. 물산 코퍼레이션의 전무이사이자 강태준과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다. 재계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강태준의 유력한 미래 신부감으로 꼽고 있었다. 그녀 자신 또한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몰라도 주제 파악은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수진이 경멸적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태준 오빠 옆자리는 아무나 앉는 곳이 아니거든. 그녀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말했다. 계약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두둑이 챙겨줄 테니 조용히 있다가 사라져. 괜히 헛된 꿈 꾸지 말고.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연은 오수진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적의와 질투, 그리고 뿌리 깊은 오만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보내야 할 1년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 계약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의 가족과 꿈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다.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언은 감사하지만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수진 씨, 저는 제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오수진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안주인으로서의 여유를 가장하며 손님에게 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오수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이 여자의 당돌함에 불쾌감을 느낀 듯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차갑게 부딪혔다. 바로 그때 계단 쪽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약속이 취소되었는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강태준이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두 여자와 그들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좁혔다. 무슨 소란이지? 그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오수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표정을 바꾸고 환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갔다. 태준 오빠 일찍 왔네. 마침 근처에 있다가 오빠 생각나서 들렀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자신의 팔을 감으려 했다. 하지만 태준은 미묘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그 짧은 순간의 거부에 수진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준의 시선은
수진을 지나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 상황을 설명하라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수진 전무님께서 대표님을 뵙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사람처럼 침착하고 품이 있었다. 그녀는 수진을 손님으로 규정했고 자신을 이 집의 주인의 위치에 두었다. 태주는 서연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용건이 있다면 회사로 찾아왔어야지. 그리고 여긴 내 사적인 공간이다. 앞으로는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마라. 그의 말은 한치의 온정도 없는 비즈니스적인 통보였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 했다. 그녀는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이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오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너가. 태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최종 통보였다. 오수진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가며 서연의 어깨를 일부러 강하게 부딪히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증오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속삭였다. 두고 봐.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까.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강태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서재로 향하려다. 잠시 멈춰 서서 그녀에게 말했다. 앞으로 저런 일은 알아서 처리하도록. 당신의 역할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 문 안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은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첫날부터 혹독한 신고식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황금 세장 안에서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그러나 더욱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저택에 내린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온기는 없었다. 한서연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자신을 짓누르는 낯선 침묵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녀가 살던 작은 아파트의 아침은 늘 창밖의 희미한 소음과 커피 내리는 향기로 시작되었지만 이곳은 마치 소리를 흡수하는 진공 상태의 공간 같았다. 길고 흰 대리석 식탁의 양 끝에 강태준과 한서연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좋기 10m는 되어 보였다. 은식기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어젯밤의 소동은 마치 없었던 일인 양. 강태준의 표정은 어제 사무실에서 마주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오늘 오후에 김 실장이 카드와 일정을 전달할 겁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아닌 그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부부 동반 모임은 다음 주 자선 파티가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 필요한 의상이나 기타 준비는 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한도는 없습니다. 아는 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JK그룹 본사 로비에 예술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셨더군.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어떤 변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의 소일거리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생각은 마십시오. 할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은 없도록. 그의 말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일의 방해나 되지 말라는 날카로운 경고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받아들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 편이 마음 편했다. 불필요한 기대를 품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명확한 선이 있는 편이 그녀가 앞으로의 1년을 버텨내기에 더 수월할 터였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떠한 인사도, 눈 맞춤도 없이 그는 식당을 나섰고,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저택에는 서연과 고용인들,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과 강태준 사이에, 그리고 이 집 전체에 세워져 있음을 실감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JK그룹 본사 빌딩 로비에 서 있었다. 층고가 아파트 5층 높이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은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이루어져 있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에서는 쉴 새 없이 JK그룹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효율성과 성공, 그리고 부를 과시하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인간적인 숨결이나 따스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차가운 공간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며 천천히 로비를 걸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림 몇 점, 조각품 하나를 가져다 놓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 공간은 JK그룹의 얼굴이자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쌓아 올린 제국의 심장이었다. 서연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강태준의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이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과제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며칠 동안 밤낮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에서 가져온 미술 서적들을 저택의 거대한 서재 바닥에 펼쳐놓고 밤늦도록 자료를 조사하고 스케치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순히 비싸고 유명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공간에 이야기와 온기를 불어넣고 싶었다. JK그룹이 파는 상품이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과 땀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의 일상은 점차 새로운 규칙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태준과 말없이 식사를 하고, 낮에는 프로젝트에 몰두했으며 저녁에는 다시 그와 마주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궤도를 도는 행성처럼 결코 만나지 않았다.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역시 오수진이었다. 그녀의 공격은 교묘하고 집요했다. 어느 날 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저택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고용인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고, 서재에서 자료를 보던 서연이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 거기 아직도 있었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명백히 오수진의 것이었다. 그녀는 놀란 척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연을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누구시죠? 서연은 모르는 척 차분하게 물었다. 나야. 수진이, 태준 오빠 좀 바꿔줄래? 급히 상의할 게 있어서. 대표님은 지금 쉬고 계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제가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쉬고 있다고 당신이 어떻게 알아? 혹시 다른 방 쓰는 건 아니고? 노골적인 비아냥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오수진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회장님의 사생활에 대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용건이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서연은 그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전화가 다시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런 식의 유치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에는 태준 앞으로 거대한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다. 최고급 위스키와 그가 좋아한다는 시가, 그리고 두 사람이 뉴욕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작은 은재 액자였다.
우리의 추억을 기억하며 SJ라는 카드와 함께 집안일을 총괄하는 아주머니가 난처한 얼굴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물어왔다. 서연은 잠시 액자를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태준과 수지는 누가 보아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 서연은 아주머니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위스키는 서재에 있는 바에 다른 술들과 함께 진열해 주시고 시간은 보관함에 넣어주세요. 액자는 그냥 대표님 책상 위에 올려두시면 되겠네요. 그녀의 태연한 반응에 아주머니는 오히려 더 놀란 눈치였다. 질투하거나 화를 내거나 최소한 불쾌한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서연은 마치 남의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태주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그는 오수진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보냈는지 그리고 한서연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즉시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당연히 서연이 불쾌해하며 액자를 치워버리거나 최소한 그에게 불만 섞인 질문이라도 던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의 계산과 예상을 벗어난 그녀의 행동이 처음으로 강태준의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의 파문을 일으켰다. 며칠 후 태준은 중요한 합병 협상 때문에 연일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텅 빈 거실을 지나 자신의 침실로 향하려다. 불이 켜져 있는 서재 앞에서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 한서연이 거대한 테이블에 도면과 스케치들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평소에는 주인을 닮아 차갑고 정돈되어 있기만 하던 서재가 그녀가 가져온 책들과 자료들로 인해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도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게 되었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하얀 턱선과 자료를 넘기는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진지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서연이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그녀는 그의 피곤에 젖은 얼굴과 지친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네요. 태준이 무심한 척 말했다. 대표님이야말로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시 후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돌아왔다. 맑은 노란빛을 띤 차에서는 은은한 국화향이 풍겨왔다. 어머니께서 두통이 있을 때마다 끓여주시던 차예요. 캐모마일인데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찻잔을 그가 서 있는 곳과 가까운 테이블 끝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떠한 대가도 감사도 바라지 않는 그저 순수한 배려의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에 집중했다. 태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세계에서 모든 친절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거나 혹은 무언가를 바라는 교묘한 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서는 그런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지끈거리던 두통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잠시 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와 자신의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현명하며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다음 날 김 실장은 강태준에게 본사 로비 프로젝트에 대한 한서연의 공식 제안서를 보고했다. 그는 의례적인 검토라고 생각하고 무심하게 서류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제안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제안서는 단순히 유명 작가의 작품을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숲이라는 주제 아래 로비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구상이 담겨 있었다. 신진 작가들의 설치 미술을 통해 성장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소통을, 그리고 중앙에는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 공존의 가치를 담아내겠다는 그녀의 아이디어는 상업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아우르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는 제안서 표지에 적힌 총괄 셔레이터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캐모마일 차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가 세워둔 견고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JK그룹이 후원하는 연례자선 파티의 밤이 찾아왔다. 서울의 가장 빛나는 별들이 모두 모이는 이 행사는 사교계의 정점이자 보이지 않는 권력과 부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전쟁터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한서연은 강태준의 아내로서 그 전쟁터의 중심에 서야만 했다. 저택 2층에 위치한 백화점 VIP 라운지를 방불케 하는 드레스룸에서 서연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전 김 실장이 가져온 수십 벌의 드레스 중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짙은 에메랄드빛의 실크 드레스였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이 오직 몸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간결한 디자인이었다. 그것은 마치 한서연 그녀 자신 같았다. 과시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깊고 단단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을 때 아래층 홀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무표정한 가면 위로 아주 찰나의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늘 차갑고 이성적인 그의 눈동자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생경한 빛이 떠올랐다. 평소의 한서연은 차분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보석처럼 깊은 색의 드레스를 입고 조명 아래에 선 그녀는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고혹적인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은 남자였다. 그는 곧바로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마치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듯 훑어보았다. 이 준비됐으나, 안나, 오늘 밤 당신은 내내 내 곁을 지켜야 한다.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은 삼가도록 당신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먼저 앞으로 걸어나갔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의 연회장은 이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 유명 예술가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이 연회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을 향해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순간적으로 소란스럽던 장내의 짧은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베일에 쌓여 있던 JK그룹의 새로운 안주인,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누구인가, 어느 가문의 영예인가 강태준이라는 얼음성을 어떻게 함락시킨 것인가 무수한 호기심과 질투. 의심이 담긴 시선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반걸음 뒤에서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자리에 익숙했다는 듯 우아하고 침착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이런 태연함에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그녀가 긴장하거나 최소한 불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또다시 벗어났다. 그의 파트너가 맡은 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일말의 만족감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그들이 막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였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다시 한번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서연과 똑같은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드레스가 단아하고 우아했다면 수진의 드레스는 가슴 부분이 깊게 파이고 다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훨씬 더 대담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이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계산된 도발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망신을 주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수진은 주변의 시선을 한껏 즐기며 곧장 태준과 서연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며 태준에게만 말을 걸었다. 태준 오빠, 오늘 올 줄 알았으면 같이 오는 거였는데. 이 드레스, 오빠가 전에 예쁘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녀는 마치 연인처럼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과거의 추억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모나코의 요트 파티에서 있었던 일, 뉴욕의 재즈업에서 함께 들었던 음악, 그들만이 아는 농담들. 그녀는 교묘하게 둘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서연을 철저하게 외부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조용히 샴페인 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그녀의 이런 평온함이 오히려 수진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고 있었다. 상황이 절정에 달한 것은 주력 계열사의 협력업체 회장인 이 회장이 다가왔을 때였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그는 태준의 옆에 바싹 붙어 애교를 부리는 수진과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번갈아 보더니 큰 소리로 웃으며 태준의 등을 툭 쳤다. 강 총자의 이렇게 아름다운 사모님을 여태껏 숨겨두고 있었다니 너무한 거 아니오 허허. 오수진 사모님, 오늘 정말 눈이 부십니다. 그는 수진을 향해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오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얼굴에 승리감에 찬 교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세 사람에게로 집중되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강태준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그의 선택이 곧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1차전 승패를 결정할 터였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태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가혹할 정도로 냉정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사업적인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 같은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기대어 있던 수진에게서 보란듯이 한 걸음 물러나 명확한 물리적 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녀의 손 위로 그의 뜨거운 천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얽어 넣으며 마치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한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당황한 얼굴의 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 회장의 소음을 뚫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이 회장님,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다시 소개해드리죠. 그는 깍지를 낀 서연의 손을 살짝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지극히 보호적이고 동시에 소유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쪽이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이쪽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었다. 오수진의 모든 기대와 도발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선언이었다. 연 회장에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 회장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오수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서연의 손을 굳게 잡은 채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는 유유히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이끌려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갈 뿐이었다.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의 손의 온기가 그의 냉정한 성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당혹감 때문이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기묘한 충격 때문이었다. 방금 전 그의 행동은 단순히 계약 조항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보호였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비즈니스 자산이 아닌 자신의 사람으로 대했다. 그 예상치 못한 보호가 그녀가 애써 세워두었던 감정의 방어벽을 속절없이 흔들어 놓았다. 보이지 않던 벽에 갔던 작은 균열이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보일 만큼 선명한 파열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선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그 냉랭하고 텅 빈 침묵과는 그 결이 달랐다.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과 사건의 잔상들이 공기를 짙고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강태준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자신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그의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창밖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조각상처럼 감정 없는 옆얼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계약 이행의 일부였을까? 아니면 강태준 역시 침묵 속에서 복잡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는 파티장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계약 파트너를 보호하고 JK그룹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기엔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오수진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한서연을 보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그 원인을 제공한 한서연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유 모를 짜증이 치밀었다. 그는 다시 거리를 유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저택의 현관 앞에 차가 멈췄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며 서연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지극히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곧장 자신의 공간인 서쪽 윙으로 사라져 버렸다. 거대한 홀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높은 벽을 쌓아 올렸다. 하지만 이미 생긴 균열의 기억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물산 코퍼레이션의 오수진 전무 사무실에서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화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한서연, 감히 나한테 이런 굴욕을 줘. 오수진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허공을 쏘아보았다. 지난밤의 공개적인 망신은 그녀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이 패배감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녀는 비서에게 날카롭게 명령했다. 한서연, 그 여자에 대해 전부 다 알아내. 집안 배경, 과거, 약점, 뭐든 상관없어. 특히 그 여자가 그렇게 애지중지한다는 그 가짜는 아트 프로젝트. 내가 그걸 아주 뿌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복수는 빠르고 정확하게 계획되었다. 오수진의 정보망은 한서연이 JK그룹 로비의 중심 작품으로 국내에서 가장 명망 높지만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한 박도준 조각가와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물산 코퍼레이션은 현재 박도준 조각가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는 미술관의 최대 후원사였다. 그녀의 손에 아주 좋은 무기가 쥐어진 셈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자신의 프로젝트 팀과 함께 회의를 하며 자신감에 차 있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박도준 작가로부터 구두로 참여 약속을 받아낸 참이었다. 로비의 숲이라는 그녀의 콘셉트에서 박 작가의 거대한 유기적 형태의 설치물은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할 터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박도준 작가의 스튜디오였다. 한서연 큐레이터님께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귀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어떠한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완벽했다. 오수진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팀원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감일이 코앞인데 지금 와서 박 작가님을 대체할 사람을 어디서 구하죠?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서연은 패닉에 빠지는 대신 오히려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팀원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모두 잠시 진정하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해산하고 제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걱정하는 팀원들을 돌려보내고 저택의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전문성과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 오수진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공격해 온 것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정말로 돈에 팔려온 껍데기뿐인 아내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웠다.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은 국내외 현대 미술 작가들의 포트폴리오와 도록, 평론집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단순히 박도준 작가의 명성을 대체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었다. 더 대담하고 더 독창적인 그녀의 숲이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해 줄 수 있는 진짜 예술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 한 이름이 들어왔다. 혜인. 본명도 나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 설치 미술가였다. 그녀는 빛과 금속을 이용해 차가우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지만 상업적인 프로젝트나 기업과의 협업은 일절 거부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한편 강태준은 김 실장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박도준 작가의 갑작스러운 불참 소식과 그 배후에 물산 코퍼레이션의 압력이 있었다는 소문까지도
그는 한서연이 자신에게 달려와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서재의 불빛.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피곤해 지쳤지만 결코 꺾이지 않은 그녀의 눈빛.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피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만의 무기, 즉 전문성과 끈기로 이 싸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수진 전무가 압력을 넣을 만한 다른 곳들을 모두 파악해 조명업체, 미술품 운송회사, 기타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들, 한서연 큐레이터의 프로젝트에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도록. 이것은 그의 중대한 변화였다. 그는 그녀의 핵심 문제, 새로운 작가를 찾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대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터주고 있었다. 물론 JK그룹의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서연이라는 사람을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다음 날 서연은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서울 외곽의 낡은 공업단지에 있는 한 철공소 앞에 서 있었다. 젊은 작가 혜인의 작업실이었다. 내부는 온갖 금속 자재들과 용접 기계, 정체를 알 수 없는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작업복 차림에 보안경을 임에 걸친 차에 용접 작업을 하고 있던 한 여자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짧은 머리에 날카롭지만 깊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다. 혜인이었다. 기업 로비를 치장할 예쁜 장식품 따위는 만들지 않습니다. 혜인은 서연의 자기소개가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돈이나 명성을 무기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두꺼운 스케치북을 펼쳤다. 저는 장식품을 만들러 온 게 아닙니다. 작가님, 저는 숲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차가운 대리석 로비를 어떻게 빛과 그림자가 살아 숨쉬는 유기적인 공간으로 바꿀 것인지, 지친 직장인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심 속의 안식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녀는 혜인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작품 철학이 자신의 숲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듣고만 있던 혜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돈만 믿고 찾아온 기업의 대리인이 아닌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동료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다. 서연의 설명이 끝났을 때 혜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이 말하는 그 숲.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그 순간 서연은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대체 작가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예술적 파트너를 만난 것이었다. 오수진의 비열한 공격을 자신의 프로젝트를 한 단계 더 위대한 것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로 바꿔낸 순간이었다. 작가 혜인과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한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자신의 빚 조형물 하단에 받침대로 사용할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희귀한 현무암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돌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장인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 칩거하고 있는 장인이 유일했다. 문제는 그 장인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그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괴팍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서연은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보고하며 그가 적당한 대리인을 보내줄 것이라 예상했다. JK그룹의 총수가 이런 사소한 일로 직접 움직일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내가 직접 가지.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할아버지의 기대와 그룹의 이미지가 걸린 문제가 됐어.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의 이유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사업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 뒤에 숨겨진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위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돌파해낸 그녀에 대한 희미한 호기심. 혹은 이 대담한 프로젝트의 방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욕구 같은 것.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의 공기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서연은 혜인 작가의 정교한 설계도와 장인의 포트폴리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왔고, 태주는 그녀의 그런 철두철미함에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감탄했다. 그들이 찾아간 장인의 작업실은 제주의 한적한 중상한 지역에 숨겨져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장인은 예상대로 무뚝뚝하고 괴팍한 사람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직함이나 프로젝트의 규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예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그때 빛을 발한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장인의 작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히 돈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장인은 꿰뚫어 보았다. 태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전문가로서의 그녀가 빛나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강인한 승부사이자 동시에 진짜 예술을 알아볼 줄 아는 감식가로서의 모습. 결국 장인은 까다로운 표정을 풀고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막 작업실을 나서려 할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섬 전체는 폭풍우에 휩싸였다. 모든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시내로 돌아가는 도로는 침수되어 끊겼다. 장인은 난처해하는 두 사람에게 작업실 옆에 있는 작은 나무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인 공간이었다. 나무 벽으로 지어진 아늑한 오두막은 벽난로의 온기와 희미한 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저택에서는 수십 미터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겨졌다. 장인이 내어준 흑돼지 고기와 김치, 그리고 한라산 소주 한 병으로 단출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창밖에서는 거센 폭풍우가 울부짖고 오두막 안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된 듯한 그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경영인이 되고 싶었나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피식하고 희미한 웃음을 흘렸다. 그것은 그가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계산되지 않은 웃음이었다. 아니, 나에게는 선택지 같은 건 없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JK그룹의 후계자라는 길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소주잔을 몇 번 비워낸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풀려 있었다. 알코올과 피로, 그리고 이 낯선 고립감이 그의 철옹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가장 깊은 속내를. 어릴 적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그 후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할아버지는 나에게 우는 법 대신 이기는 법을 가르치셨다. 슬픔을 느끼는 대신 책임감을 느끼라고 하셨지. 그때부터 내게는 놀이터 대신 이사회실이,
친구 대신 주주 명부가 주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을 통째로 저당 잡힌 한 남자의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쳐다보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는 않아. 그들은 내 이름, 내 직함,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을 볼 뿐이지 그들에게 강태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일 뿐이야. 그는 텅 빈 소주잔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는 문득 고개를 들어 불빛 아래 흔들리는 서연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더군. 그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연민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냉혹한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받고 외로운 한 남자의 영혼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작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며 세계적인 큐레이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기울어가는 가족의 미술관을 위해 그 꿈을 접어야만 했던 이야기. 희생된 꿈과 짊어져야만 했던 책임감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대화가 끊기고 방 안에는 다시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가득 찼다. 태주는 알코올과 진솔한 감정으로 흐릿해진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려는 듯.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그녀에게 닿기 직전 그는 허공에서 아슬아슬하게 손을 멈췄다. 그들을 묶고 있는 계약서의 조항들과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벽을 상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허공에 내뻗어진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공기 중에는 수많은 감정의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거두며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람 좀 쐬고 오지. 그는 비틀거리며 오두막 문을 열고 아직 빗줄기가 흩날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오두막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서연은 소파에서 잠이 깼다. 간밤에 태주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를 기다리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어깨 위에 낯선 담요가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닥에는 태준이 소파 옆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는 딱딱한 바닥 대신 그녀에게 소파를 양보한 것이었다. 잠든 그의 얼굴은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방비하고 평온한 모습이었다. 늘 날카롭게 세워져 있던 경계심이 모두 사라진 애떼기까지 한 얼굴. 그녀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도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그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조용한 아침 공기 속에서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간밤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듯 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변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기 속에서 오두막을 나설 채비를 했다. 간밤의 솔직한 고백들은 말없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얼음벽은 이제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강태준과 한서연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의 침묵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생각에 잠긴 침묵에 가까웠다. 태준은 이제 식사 중에 태블릿 PC만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가끔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서연을 보았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와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놀라면서도 차분하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혜인 작가와의 협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빛 조형물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로비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태주는 김 실장을 통해 올라오는 긍정적인 보고를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그 프로젝트의 자부심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할아버지의 변덕이 아닌 한서연의 재능이 만들어낸 빛나는 성과였다. 같은 시각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에서 JK그룹의 총수 강 회장은 그의 평생 충복인 윤 집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윤 집사는 김 실장과는 달리 오직 강 회장만을 위해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이상입니다. 회장님, 파티에서의 일부터 오수진 전무의 프로젝트 방해, 그리고 서연아 씨가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과 제주도 출장까지의 모든 정황입니다. 보고를 듣는 내내 강 회장의 입계는 여우처럼 교활하면서도 지혜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잘 짜인 바둑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처음부터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깨끗한 배경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단아한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현명함을 꿰뚫어 보았다. 자신의 얼음장 같은 손자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따뜻하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은 그런 존재. 그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슬슬 아궁이의 불을 더 지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강 회장은 윤 집사에게 명했다. 이번 주 주말에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물론 우리 수진이도 잊지 말고 꼭 초대하고 주말 저녁. 강 회장의 한옥은 전통과 권위가 주는 묵직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과 서연이 도착했을 때 오수진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친손녀라도 되는 양 강 회장에게 살갑게 굴고 있었지만 그 아첨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수진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반면 서연은 어른에 대한 예의와 전통적인 장소에 대한 존중을 담아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 대조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강 회장은 교묘한 공격의 대가답게 부드러운 말 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긴 채 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진의 온갖 아양과 아첨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모든 관심을 서연에게 쏟았다. 아가, 본사로비 설계도를 보았는데 아주 걸작이더구나.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깊은 해안을 가졌는지 내 덕분에 회사 건물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아. 극진한 칭찬에 서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자 그는 자연스럽게 미술과 고전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 분야는 서연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이자 수진에게는 생소하기 짝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서연은 강 회장과 막힘없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 지적인 모습에 태준의 친척들도 감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수진은 그 대화에 전혀 끼어들지 못한 채 뻣뻣한 미소만 지으며 앉아 있어야 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강 회장은 마치 우연히 생각났다는 듯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냈다. 내가 젊었을 적에 골동품 감정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지. 그는 식탁에 앉은 모두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교묘하게 수진을 향해 있었다. 그때 스승님이 그러시더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진짜 보석과 그저 반짝이는 유리 조각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유리는 말이야.
제 안에 든 것이 없으니 어떻게든 시선을 끌려고 요란하게 빛을 낸단다. 하지만 진짜 보석은 그럴 필요가 없지. 그저 가만히 있어도 그 깊고 은은한 빛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법이거든. 진짜를 알아보는 지혜로운 눈에는 그 가치가 보이는 법이지. 그 비유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노인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대들었다가는 속 좁고 유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뿐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덫에 걸린 셈이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에 그가 던지는 모든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한서연에게 보내는 명백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손자며 느리를 챙기는 신용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편에 서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존중을 담아 대화를 나누는 지성과 기품으로 빛나는 서연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간신히 분노와 질투를 억누르며 표정이 뒤틀려 있는 수진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다. 이 여자, 한서연이라는 특정 인물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자신조차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녀에게서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미 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손에 족쇄처럼 채워져 있던 결혼 계약서가 어쩌면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경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 오수진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도망치듯 한옥을 떠났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주는 평소와 달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이 습관처럼 자신의 공간으로 향하려 할 때 그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잠깐만.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이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수고했어. 그리고 고맙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한 개인적인 감사였다. 계약상의 의무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진심이 담긴 짧은 몇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실로 엄청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복잡하고 새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더 바라보다가 이내 몸을 돌려 자신의 서재로 걸어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공개적인 지지, 그리고 방금 전 강태준의 진심 어린 감사, 그 두 가지가 그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던 위태롭기 짝이 없던 계약이라는 땅이 이제는 제법 단단한 집의 기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과의 저녁 식사는 오수진에게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소파에 홀로 앉아 젊은 시절 강태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한 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질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려는 위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계의 어두운 문제를 처리해 주는 것으로 유명한 흥신소 업자였다. 나 오수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준과 한서연. 그들의 결혼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내. 계약서든 돈이 오간 흔적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들을 함께 불태워버릴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더 이상 그를 되찾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특히 한서연 따위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비뚤어진 파괴욕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흥신소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들은 먼저 한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미술관이 곧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냈다. 계약 결혼에 완벽한 동기가 확보된 셈이었다. 다음 단계는 증거인 계약서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저택은 철옹성이었고 그의 집무실은 더욱더 접근이 불가능했다. 오수진은 전공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가장 약한 고리를 공략하기로 했다. 바로 저택의 사용인들이었다. 그녀의 레이더에 이제 갓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가사도우미 한 명이 걸려들었다. 평소 다른 고용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명품 가방을 힐끔거리던 그녀의 눈빛에서 오수진은 탐욕의 냄새를 맡았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다. 오수진은 젊은 가사도우미 앞에 그녀의 평생 연봉과도 맞먹는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밀어놓았다. 강태준 대표의 서재에서 결혼과 관련된 서류를 찾아다 주어. 사진만 찍어와도 좋아. 그럼 이 돈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야. 돈의 유혹과 오수진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린 가사도우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강태준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으로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고 한서연은 로비 프로젝트의 막바지 점검을 위해 본사에 나가 있었다. 저택이 텅 빈 그날 밤 가사도우미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된 강태준의 서재로 숨어 들어갔다. 서재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주인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다. 금고나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책상 가장 안쪽 서랍에 숨겨진 작은 개인 금고. 뜻밖에도 금고는 잠겨 있지 않았다. 아마도 최근 한서연과의 관계 변화로 인해 감정적으로 흔들렸던 강태준이 아주 드물게 보인 실수였을 것이다. 가사도우미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다른 서류들과 함께 갑 강태준, 을 한서연이라고 명시된 두꺼운 계약서 한 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촬영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도청 장치를 책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오수진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들고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계약서 조항들을 천천히 음미했다. 신체 접촉 금지, 사생활 보고 의무, 계약 만료, 시성공 보수 지급. 그녀의 입가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잡았어, 한서연. 그리고 당신도. 강태준, 동기미술관의 빚과 증거 계약서, 그리고 매수된 가사도우미의 증언까지. 완벽한 삼박자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폭탄을 가장 효과적으로 터뜨리는 일이었다. 단순한 언론 제보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최대한의 충격과 최대한의 굴욕을 원했다. 그녀의 목표는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였다. 그날은 강태준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거대 M&A 안건을 최종 승인받는 그의 경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랬다. 합병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주주총회장에 난입한다. 그리고 모든 주주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중앙 스크린에 이 추악한 계약 결혼의 증거들을 띄워버리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아수라장이 될 회의장, 폭락할 주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강태준. 결국 그는 자신과 물산 코퍼레이션에게 의지하기 위해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뒤틀린 망상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 시각 저택에서는 강태준과 한서연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혜인 작가의 작품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설명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는 진짜 부부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이 연약한 평화 위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식사 후 태준과 서연은 로비의 최종 조감도를 보기 위해 함께 서재로 들어갔다. 이쪽 조명은 조금 더 따뜻한 톤으로 가는 게 좋겠어. 당신 생각은 어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숲의 느낌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는 희미한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들이 막 싹트기 시작한 교감의 순간들, 그 따뜻한 목소리들은 책상 아래 숨겨진 작은 도청 장치를 통해 한 대의 차 안에서 녹음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 주차된 차 안에서 오수진은 이어폰을 낀 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포식자처럼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따스한 온기와 그것을 파괴하려는 그녀의 차가운 계획이 만들어내는 극명한 대조는 곧 닥쳐올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오후 강태준의 충직한 비서인 김 실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그는 회사의 비공식적인 정보망을 통해 물산 코퍼레이션 마케팅팀 내부에서 주주총회를 겨냥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는 불길한 첩보를 입수했다. 그의 오랜 경험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뒷조사에 착수했고 저택의 신입 가사 도우미가 거액의 현금을 입금받은 직후 갑자기 사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오수진의 공개적인 공격 계획,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끔찍한 그림이 드러났다. 그는 곧장 강태준에게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주총회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하고 있었다. 거대 M&A는 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필생의 과업이었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회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온 김 실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물산 코퍼레이션의 수상한 움직임, 사직한 가사 도우미의 행적, 그리고 그 배후에 있을 오수진의 계략에 대해 보고했다. 그의 결론은 단호했다. 오수진 전무가 결혼계약서 4번을 손에 넣었고 주주총회 당일 그것을 폭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강태준의 시간이 멈췄다. 첫 번째 감정은 오수진의 배신과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두 번째는 공들여 쌓아 올린 M&A라는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슴을 가장 강하게 내리친 것은 이 모든 일로 인해 한서연이 대중 앞에서 받게 될 치욕과 상처에 대한 생각이었다. 태준은 즉시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서재에서 로비에 설치될 작품의 미니어처를 들여다보며 스케치를 하고 있는 한서연을 발견했다. 그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이 곧 닥쳐올 재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얘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즉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도청장치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바로 그 서재에 마주 앉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오수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와 그녀를 공개적으로 파멸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가 울거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공포에 떨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녀를 이 파국에서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다. 더 많은 돈,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
내가 해결하겠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외부의 위협은 내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니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당신이 조용히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어. 그러면 최소한 당신만은.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그의 모든 설명을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도망가라고요? 아니요,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그녀의 반응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오수진 씨는 진실을 폭로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녀는 대담한 방역 계획을 제시했다. 부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먼저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맥락으로 오수진 씨가 입을 열 기회조차 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말해야 해요. 그녀가 그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처음에는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각자의 이유 때문에 사랑을 포기했던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태주는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전략적인 사고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계약이나 회사의 문제가 아닌 오직 그들 두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들 사이에 모든 가식과 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는 그녀를,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진정으로 처음 마주보았다.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그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람. 그동안 그를 혼란스럽게 했던 모든 감정들, 감탄, 호기심, 애정, 보호 본능, 이 마침내 하나의 분명한 형태로 결정되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녀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 씨. 그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 계약 진짜로 만들지 않겠어. 그것은 청혼이었다. 계약서의 조항이 아닌 진심이 담긴 계약 너머의 미래를 함께하자는 제안이었다. 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그 앞에서 처음으로 보인 감정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충격과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와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그의 진지한 눈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작지만 더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꾸밈 없는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폭풍은 마침내 그들의 문 앞까지 당도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폭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위한 방역을 함께 계획하기 시작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택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말없이 각자의 채비를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었다. 서연이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자
그가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 사소하고 친밀한 몸짓 속에 말보다 더 큰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당신까지 이 진흙탕에 나설 필요는 없는데. JK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맞서는 거예요. 본사 건물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태준은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질문의 홍수를 뚫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회의장은 JK그룹의 미래를 결정지을 주주들과 애널리스트,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엄청난 액수의 M&A 안건의 향방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단상에 올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M&A의 비전과 재무적 이점을 완벽한 논리로 설명해 나갔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긍정적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연은 주주들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 총수의 가족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부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눈으로 단상의 그를 바라보았다.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면서도 그를 굳게 믿고 있었다. 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의장이 최종 표결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수진이 변호인단을 이끌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표결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오수진은 그 혼란을 즐기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여러분께서 이 회사의 미래를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 맡기기 전에 그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저지른 사기극의 실체에 대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기술팀에 신호를 보내자 방금 전까지 긍정적인 재무 전망을 보여주던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 가득 혼인계약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주주들의 고함 소리와 기자들의 외침이 뒤섞였다. 오수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침내 승리했다는 듯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단상 위의 강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툭툭 쳤다. 날카로운 소음이 회의장의 소란을 갈랐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스크린의 증거나 분노한 주주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객석의 한서연만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시선의 교환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신뢰를 주고받았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명료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저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객석에서 거대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오수진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사실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제 아내 한서연 씨와의 관계는 합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M&A를 위해 안정적인 총수의 이미지가 필요했고 그녀는 지켜야 할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솔직한 인정이 주는 충격이 장내에 퍼지도록 두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더 부드럽고 더 개인적인 어조로. 그는 여전히 한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악의적인 공격에 기품으로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멋지게 기회로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계약이 그녀를 제 삶으로 데려왔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의 얼음을 녹인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 지혜, 그리고 따뜻함이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결과만을 믿었던 저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의 언어밖에 몰랐던 저는 마음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했던 남자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오수진의 변호인단이 단상 위에 던져 놓았던 계약서 사본 한 부를 집어들었다. 이 서류는 그가 그것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제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4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무력하게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곧장 한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벅차 있었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가장 소중한 보석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잃을 뻔한 후에야 그 가치를 깨달은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과거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꺼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진심으로 정적. 잠시 후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한 노년의 주주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 회의장 전체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조차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서연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 건네준 마이크에 네라고 대답했다. 태주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심플하지만 우아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오수진은 그 광경의 한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그녀의 적들에게 최고의 로맨틱한 승리를 안겨주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가장 공개적이고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태준과 서연은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마주보았다. M&A 안건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뛰어난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어 낸 것이었다. 일에서도 그리고 사랑에서도 주주총회장의 열기는 M&A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에도 한동안 식을 줄 몰랐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기의 로맨스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만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서연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며 김 실장이 열어준 길을 따라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수진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옆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패배자의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끈질기게 그녀를 뒤쫓았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는 그들을 거칠게 밀치며 굴욕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려 애썼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연일물산 코퍼레이션의 주가 폭락 사태와 경영 일선에서 불명예 퇴진한 오수진 전무의 소식을 보도했다. 그녀의 절박한 마지막 한수는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벽들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텅 비어 있던 거대한 저택은 마침내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서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부드럽게 매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진짜가 됐군. 그는 그녀의 손을 이끌고 모든 음모가 시작되었던 서재로 향했다. 김 실장의 보고를 통해 이미 도청 장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그는 책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찾아냈다. 그는 그것을 경멸적인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구두 발로 가차없이 짓밟아 버렸다. 그들 사이의 모든 비밀과 거짓이 끝났음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서연은 순간 계약서의 기억 때문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문서였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미술관의 등기권리증이었다. 모든 부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소유권은 온전히 그녀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이건 역시 우리 거래의 일부였지.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선물이요. 내 아내를 위한 그의 선물은 그녀가 이 계약을 시작해야만 했던 최초의 이유를 완벽하고 명예롭게 마무리 지어 주었다. 몇 주 후 JK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혜인 작가의 빛의 숲 제막식이 열렸다. 로비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수천 개의 금속 조각과 빛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거대한 숲은 차가운 기업의 심장을 경이로움과 따뜻함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한서연은 총수의 아내가 아닌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서연 큐레이터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예술계와 회사 직원들로부터 진심 어린 존경과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아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빛나고 있었다. 제막식에 참석한 강 회장은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그는 태준과 서연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 따뜻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지. 지혜로운 눈은 유리와 보석을 구분할 줄 아는 법이라고.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계약 파트너가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손자 며느리로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마지막 축복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태준과 서연은 다시 제주도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 때문이 아닌 그들의 진짜 신혼여행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한때 폭풍우 속에 갇혔던 그 섬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해변을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지난날의 폭풍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 오두막에서의 첫날 밤. 당신이 얼마나 어색해했는지 기억나. 태준의 농담에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가볍고 쉽고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석양을 등진 채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바보였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래를 찾아 전 세계를 헤맸는데 정작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내 집 안에 내가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낡은 건물을 구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네요.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붉게 물든 하늘과 그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 앞에 펼쳐진 무한하고 자유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태준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지는 해의 마지막 빛이 그들을 따스하게 감쌌다. 차가운 심장의 CEO는 그의 온기를 찾았고 고군분투하던 큐레이터는 그녀의 안식처이자 동반자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차가운 계약서는 이제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다시 쓰여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